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우리 정보당국은 평양을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만남은 내일이나 모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이제 정보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곳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평양을 출발해서 어제 오후에 출발해서 북쪽을 향해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하고 있는 열차의 최대 속도가 시속 한 18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됐는데 예. 실제는 한 60km 정도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빠르면 늦어도 오늘 야간 정도면 이미 나진 핫산 지역,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통과해서 내일 오전 빠른 시간이면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은 동방 경제 포럼에서 회담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제한 사항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동방 경제 포럼 다자회의 계기에 북러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아마 그 행사가 종료되거나 혹은 그 행사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아닌 제3의 장소를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요. 네. 그렇다면 동방경제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이 이 정상회담 장소가 아니라면 이제 어떤 장소가 과연 정상회담 장소가 될 것이냐 이제 그렇죠. 이런 궁금증인데요. 네. 어쨌든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언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정상회담 여지는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단 그 장소는 블라디보스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몇 군데 이렇게 예상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블라디보스톡과 굉장히 가까운 네.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바롭스크는 사실 과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출생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곳에는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그 소련군의 88 여단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했던 그런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좀 의미가 있는 장소일 그렇죠.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정권의 태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하바롭스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가 북한과 러시아 양측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군사 협력의 이제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제 미국은 그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부르고 있는데 바로 미국이 인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군사력이 있는 곳, 그 사령부가 바로 동부군광부 사령부가 하바롭스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군사 협력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역사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하바롭스크도 유력한 그런 장소로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아예 블라디보스톡이 아닌 모스크바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다소 이제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네. 비행기로 최소 7, 8시간 이상을 이제 비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이나 그 인근 해외 순방을 할 경우에 네. 그 해당 나라에서 1호기를 보내서 또 전투기를 호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수송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뭐 북한과 러시아가 비록 동맹 국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현재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성의를 보인다면 일종의 수송기를 지원을 해주고 또 뭐 전투기에 호위하면서 이렇게 모스크바로 같이 이동을 해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하는 모습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일각에서 나오는 우주기지, 즉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는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이제 북쪽으로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한 1,500k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머네요. 예, 먼 거리죠. 네. 그것 또한 이동하려면 뭐 열차보다는 TU 계열, 투플레프 계열 전략 폭격기나 혹은 일류신 계열을 이제 변형해서 수송기로 활용한 이런 수송 수단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딴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북러 정상이 그 우주기지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는 실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보고요. 예. 지금 이 동방경제 포럼 자체는 어쨌든 경제 협력에 방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모스크바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이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행사의 근본 취지인 경제 협력 또 가능한 주변 국가들과의
또 협력을 통해서 극동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는 양 정상이 바스토치니 우주 기지에 좀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어딜 갈 때 비행기를 잘 안 타고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안상의 이유, 경호상의 이유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국에서 만든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다 선호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런 경로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요. 실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탑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 열차 자체가 네. 열차 안에서 모든 지휘 통제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어떤 뭐 유사시 상황에서도 핵 지휘 통제를 포함해서 다 이런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보안상의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로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 화면에서 일부 좀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일 과거 국방위원장도 네. 사실은 울란우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 거기가 블라디바스토크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행선지가 될 블라디바스토크로부터 서쪽으로 최소 3,000km 이상이 떨어진 곳인데 2011년도에 그곳에 가서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과 저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을 비우고 수십 일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이 정치적인 여정을 했던 일인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선대의 길을 많은 시간을 북한을 이렇게 떠나서 할까?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만나긴 만날 것 같은데 뭐 양측 다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 신변 안전 아니면 동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이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일종의 이제 불량 국가가 되어버렸고 예. 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방에서 수많은 제재를 같이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가기 전에 잠깐 들리는 이제 핫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좀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제 얘기가 약간 나올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핫산 지역에서의 나올 퍼포먼스는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조소 친선각이라는 게 있고요. 과거에 선대죠. 김정은 위원장의 선대,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그의 선대 김일성 주석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이제 휴식 공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기본적으로 철도 표준 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은 표준 궤죠. 폭이 한 1,435mm의 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1,520mm의 이 철도 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것을 광궤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일종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과거 선대가 다녀갔던 조소 친선각에 가서 러시아 당국자로부터의 환영을 일부 받고요. 일부 휴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열차의 궤를 변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뭐 우리나라 또 미국에서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기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상 이번에 이제 군사 협력도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이 만나는 그런 중요한 의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난 7월달에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 그 전승절 70주년 계기에 북한을 방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큰 틀에서 어떤 모종의 협력들이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상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군사 협력의 안에 구체적인 협력 안보다는 큰 틀에서 군사 협력을 포함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뭐 경제 그리고 뭐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뭐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전방위적인 협력에 대한 일종의 공동 선언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단순하게 이제 무기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틀에서 이미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진행을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군사 협력은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의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하나의 의제지만 이 부분이 만약 실제로 성사가 된다면
뭐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 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할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하는 부분, 특히 무기 거래를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러시아는 국제 사회로부터 거의 12,000-13,000 건이 넘는 어마무시한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고요. 네. 북한 또한 2,000-3,000 건이 넘는 뭐 핵 미사일 관련된 네. 이런 또 탄도 미사일 관련된 이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간의 이런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는 유엔에서 네. 북한의 여러 가지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간의 일종의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켜 왔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재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자체, 의미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모종의 이제 무기 거래가 있는 것으로 뭐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재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북한과 협력을 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에 개의치 않는다라는 것은 제재가 더 있어도 어쩔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러시아 받을 것도 입장에서는 없다. 어떤 극강의 제재를 받고 있고 네. 북한은 또 러시아가 일종의 뒷배로서 유엔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들을 무력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과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특별한 제재를 한다고 해도 그게 타격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는 유엔과 그리고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제재, 북한에 대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및 강화 조치를 좀 시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제재의 수준과 범위, 강도를 높여왔고 그중에 조금 더 어떤 치명적인 상황에 대해서 뭐 푸틴 대통령의 친인척, 정말 이거는 좀 건들게 되면 일종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모욕감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친인척, 인적 제재를 가해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정말 가셔야된다면 뭐 김정은 위원장 측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대통령 개인 측근에 대한 인적 제재를 포함한 제재의 확대 및 강화 조치가 시행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사상 첫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연합 훈련 실시 이 부분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이것에 대해서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달에 북한 방문 계기에 북측에 그러한 북중러 삼각 공조, 특히 이제 군사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러시아는 중국과 그리고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연합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상호 운용성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전혀 중국과 러시아 훈련하는데 이상 어떤 어색함이 없고요. 이제 그런 플랫폼에 일종의 이제 북한이 뭐 당분간은 깊숙하게 어떤 기술적인 고도의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참석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플랫폼에 북한도 참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뭐 해상 훈련이라든지 연합 공중 비행 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또 뭐 북한 해군 같은 경우는 다량의 수상함전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좀 원거리에 그러니까 원의 기동 작전을 할 만큼의 능력이 되지 않고요. 또 북한의 공군 전력도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해군 그리고 공군 전력과 함께 연합 훈련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북중러가 온전하게 삼각 연합 훈련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중간 단계로서 만약에 북중러 삼각 공조 군사협력이 연합 훈련이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북한의 장병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에 분승을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연합 연습 훈련을 배워가는 숙달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보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친밀해지는데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 군사 훈련에는 좀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거리를 두는 게 미국하고 너무 싸우지 않겠다 이런 뜻을 좀 보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마 그 부분도 중국 당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으로 좀 보이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베트남 방문 계기에 어떤 중국과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좀 보내고 있고요. 그것은 글로벌 공군망에서
중국을 뭐 봉쇄하고 배척한다라기보다는 중국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어떤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밝힌 부분들은 그야말로 뭐 탈동조라고 하는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관리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응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가깝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밀화되는 것이 아마 부담을 좀 느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